여러분들 혹시 카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와 푸어가 합해진 신주어로 본인의 소득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요즘 미디어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면 카푸어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카푸어들이 많아지는 것을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카푸어들은 중고차라도 대부분 선망하는 자동차 기업을 선호해요. 신조어로 흔히 이런 걸 보고 로고 감성이라고 해요. 도대체 자동차 로고가 뭐길래 버는 소득의 대부분을 자동차에 소비하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취했길래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또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선호하지 않고 점차 몰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사회 현상 말고 자동차 기업이 끼친 다른 영향들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자동차 기업들을 통해 기술, 인간,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동차의 가치를 이동수단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잘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디자인적 요소 또는 브랜드, 즉 로고들을 따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포드사의 성공과 몰락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동차의 상용화 초기 시절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고소득층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소비가 적었기에 요구되는 조건도 적었습니다. 차량의 주행 능력이 우선시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싸고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자동차를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앞에 말한 것처럼 실용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그가 생각한 방식은 컨베이어 벨트식 공장을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었죠. 컨베이어 벨트식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일을 분업화하여 생산 속도가 월등히 빨라질 수 있었고, 이에 많은 공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실용적인 자동차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 방식을 채택하여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바로 포드 모델 T입니다. 포드 모델 T가 출시된 이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실용적인 자동차를 원했기에 판매량은 나날이 늘어갔고 대수 기준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식 공장, 즉 포디즘이 다른 회사에도 전파되어 모두가 비슷한 가격의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에 따른 성공과 몰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동수단의 소유라는 단일적인 욕구가 충족되었고,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드는 여태껏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단일 모델을 대량 생산하여 가격을 계속 낮추는 선택을 하였고, 반면에 경쟁사인 GM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더 세분화된 모델을 생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켜줄 수 있는 GM사를 선택하였으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포드는 실패의 쓴맛을 보며 몰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최소한의 욕구, 즉 니즈가 충족되었을 때 더 다양한 욕구가 생기며 그 이후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황제, 77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지켜오던 자동차 기업을 아시나요? 벤츠, BMW, 아우디 모두 아닙니다. 바로 GM,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영학자들에 의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고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GM이 파산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GM이 잃었던 영광과 어떤 이유로 몰락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M은 1908년 윌리엄 듀란트에 의해 제너럴 모터스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초대 회장인 듀란트는 억만장자의 부자였고 뷰익, 캐딜락, 포티악의 오클랜드 등 여러 회사를 인수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사업 활동을 하는 지주회사 GM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듀란트는 경쟁사인 포드 또한 GM이 인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듀란트는 회장직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이후 알프레드 술런이 GM의 경영을 역임하면서 GM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경쟁사였던 포드를 넘어서기 위해서 브랜드를 차종과 가격별로 차별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술론은 모든 고객의 추구와 목적에 맞는 차, A Cup for Every Part and Purpose라는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포티악과 쉐보레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면 뷰익과 올즈모빌은 좀 더 고풍스럽고 중후한 디자인과 기능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접근했습니다. 한편 캐딜락은 한층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능을 선호하는 고객을 목표로 했습니다. 연령별 소득별로 서로 다른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자동차 라인업을 구성하는 현대식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술론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통합하는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경영 방식을 시도하여 초국적 기업의 현대적 형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의 인수에 성공하고 경영까지 원활해진 결과 GM은 1931년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성공의 기억이 자만을 부른 걸까요? 약 80년간 자동차 회사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GM이 자만심과 위기의 징후를 부정하는 태도로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GM이 몰락한 이유는 시대에 맞는 제품을 내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픽업 차량과 SUV 같은 차량 개발에 중점을 뒀던 GM은 경차나 고연비 자동차 개발을 소홀히 하였고 토요타에게 판매량을 추월당했지만 이를 위기로 보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량은 계속 감소했으며 전 세계 1위였던 기업이 세계 5위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GM의 다른 몰락 원인은 GM의 금융회사 G맥의 몰락입니다. GM의 총 이익 360억 달러 중 80%인 290억 달러가 G맥을 통한 이익이었는데 G맥은 노동자들을 악용하여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2천만 원인 노동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서 1억짜리 집을 사게 하고 앞으로 2년 후 1억 5천만 원 정도로 상승하니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사도록 권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2천만 원이 남으니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폭락하게 되자 G맥은 파산하게 되고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자 GM은 이 피해를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금 삭감을 통해 감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파워가 강했던 미국의 자동차 노동조합은 GM의 노동임금과 의료보험비 상승을 요구했고 경제적 불황을 겪던 GM은 결국 어마어마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2009년 6월 1일 파산 신청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우리가 엔진을 생각하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쉽게 떠올립니다. 이 엔진은 언제 출현했을까요? 증기 엔진이 유행했던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여러 종류의 엔진의 발명이 있었지만
값비싼 연료와 복잡한 구조로 자동차의 대중화를 시키기에는 턱없이 높은 문턱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해결하게 될 엔진 하나를 발명하게 됩니다. 바로 루도풀 디젤의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은 비교적 싼 경유와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점과 더불어 별다른 점화장치 없이 고압에서 자연점화되는 간단한 구조를 지녔는데요. 이 엔진으로 자동차 대중화 시대의 첫 단추를 열게 됩니다. 이 디젤 엔진을 만든 장본인은 루도풀 디젤로 독일 미넨 공과대 출신의 단지 천년만년 공화자였으며 포르쉐, 아우디 등 지금의 유명 자동차 기업의 모기업인 포스바겐에서 발명하게 됩니다. 디젤 엔진 외에도 가솔린 엔진 등이 있는데요. 서로 각가지의 이점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난해한 길을 마치 뛰어다니듯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을 보고 흔히들 경이롭다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런 자동차들 사이에서 높은 내구성과 엔진의 가속력으로 가장 우승을 많이 차지한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업의 자동차일까요? 바로 미쓰비시라는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사나운 매력의 차와는 달리 미니카라는 작은 차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귀여움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었을까요? 이 미니카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미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스타모터스라는 법인을 차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에서의 직접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력 또한 대단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휘발유 직접 분사 엔진 기술을 이때 개발하여 다른 기업들과 차별성을 두게 됩니다. 이렇듯 최고의 기술력과 사람들의 니즈를 잘 잇는 미쓰비시는 일본에서는 혼다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자동차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유럽 전역에서 미쓰비시 불매운동이 유행하고 기업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군 내 미쓰비시의 한 공장에서 한 여직원의 분노가 미군 내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여직원은 상사인 남직원에게 몇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였고 그 폭로 이후 다른 미쓰비시 공장에서도 성추행의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쓰비시 기업에서 이 사실들을 모두 알면서도 모두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계 여성인권협회에서는 이 사건에 의해 미쓰비시 사과 요구와 보이콧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자동차의 타이어가 빠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이 차수 조사해보니 예전부터 브레이크 제동 문제와 휠이 빠지는 문제의 리콜에 대해 묵살하던 미쓰비시의 만행에 의한 것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두 종의 차의 연비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어 미쓰비시가 출시한 대다수의 차가 91년대부터 20년간 연비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미쓰비시 회장은 연행되어졌고 기업의 임원들은 전세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벌금인 억대를 넘어 좆대의 1000억엔을 가진금을 지불하게 될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 기업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결국 미쓰비시는 닛산에 인수되어 받은 인수값을 대신해 도산을 면하게 됩니다. 미쓰비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선망받는 자동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과 이를 숨기려는 태도가 한순간에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돌프 디젤이 발명한 디젤 엔진, 그리고 헨리 포드가 고안한 포디즘은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듯이 저희는 현재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여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성능과 비용은 개선되고 있고 사람들의 니즈와 제품 선택 기준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여러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특정 소비층을 집중 공략하는 방법으로 기업 본인만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말이죠. 저희가 앞서 알아본 세 기업 모두 과거 니즈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맞춰 영광을 누렸지만 현재 그렇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포디즘이라는 혁신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을 고안하여 모델을 단일화해서 실용적인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 종국에는 그것과 정반대의 결과에 도달한다는
논리학의 기술적 용어 모순처럼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를 간과하고 포드사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진 방식을 고집하다 몰락하게 됩니다. 전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지켜오던 GM은 연령별, 소득별로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등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노력으로 시장 변화에 맞춰 모델을 출시하여 77년 동안 전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며 기존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모델을 출시하여 판매 부진하다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몰락하게 됩니다. 미쓰비시는 꾸준한 엔진 기술과 공정 투자로 다른 자동차 기업과 차별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의 횡포와 횡령, 그리고 리콜 대응 미숙 등 여러 스캔들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였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미쓰비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만회하기도 전에 미쓰비시는 몰락하게 됩니다. 위 세 기업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순적이기에 완벽한 안정, 평형, 적응은 결국 불안정, 비평형, 부적응을 초래합니다. 위 세 기업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는 현재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런 점들이 더욱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윤리적 관점이 생겨나고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받아들여 삶을 전진하기 위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합시다.